미국 파산폭개론 13번째 시간입니다. 강제관리와 제11장 절차의 기원. 법인 회색의 기원이 미국 그 철도회사의 그 정리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제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거대한 철도망이 구축된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11장 절차의 뿌리를 추적할 수 있다. 철도회사들은 최초의 거대 기업들이었다. 그들은 미국 전 지역을 연결하였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철도 이전에는 우유는 도시 시장에 닿기 한참 전에 이미 썩어버렸을 터였다. 과거에는 목장주와 농장주가 곡기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매우 작았다. 철도는 미국 전국에 걸친 시장을 창조하였다. 뉴욕 시민의 저녁 식탁은 캔사스주의 목장에서 나온 고기와 미주리주에서 기른 곡식으로 만든 빵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철도에서는 전례 없이 큰 규모의 대자본을 필요로 했다. 철로 1마일을 놓는데 1마일 한 1.6km, 1.7km 조금 안 되죠. 1마일을 놓는데 2만 불 또는 그 이상,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1860년대 이미 철도회사에 대한 민간 투자는 1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JP 모건이나 오거스트 벨몬트, 히더 피바디 같은 투자은행가들은 장차 3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건설되어야 하는 대륙 횡단 철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큰 상업 중심지에 의존해야 했다. 이 투자은행가들은 철도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익을 충실히 대표하고 관철하였다. 이들은 유럽의 투자자들과 지속적 반복적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충실하게 대리할 인센티브가 있었다. 1865년부터 1890년 사이의 기간은 철도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시기였다. 이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안정을 찾은 시기죠. 역사적으로 남북전쟁이 아마 1861년부터 65년 4년 정도 했죠. 1865년부터 1890년 사이의 기간은 철도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시기였다. 이 기간 중에는 이전에 무정형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형성된 여러 철도 노선이 정비되기도 하였다. 1880년대에만 7만 5천 마일 이상의 철로가 놓였다. 한편 경쟁이 심해지고 정부의 규제도 늘어나는 시절이기도 했다. 다른 노선을 운행하는 철도회사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카르텔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1890년대 초반에는 미국 최악의 경기 침체 중 하나가 일어났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1890년대 중반에는 철도회사는 거의 모두 파산 지경으로 올랐다. 이미 건설된 노선을 운영하는 거의 모든 철도회사는 고정부채를 제때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철도회사의 반 이상이 이 기간 동안에 회생, 재조직이죠. 리오거니제이션을 겪었다. 그중 많은 기업은 2번 이상 회생되었다. 회생을 필요로 한 전형적인 R 철도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일반의 무담보 채권자는 별로 없었다. 제너럴 크레딧. R 회사는 여러 조의 담보부 사채, 회사채가 본드죠.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각 조의 사채는 각기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보유하였고 그들 중 다수는 유럽에 있는 자산가들이었다. 각 조의 채권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하는 다른 구간의 철로가 담보물로 제공되었다. 즉 어떤 것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철로, 어떤 것은 B 지점과 C 지점 사이의 철로, 또 다른 어떤 채권은 C 지점과 D 지점 사이의 철로에 의해 담보되는 식이었다. B 지점부터 Y 지점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A와 Z 지점에 있는 철로 종점은 R 회사의 주주들이 운영하는 상한 능력이 있는 다른 철도 회사의 노선에 연결되었다. 각조의 사채권자들이 담보한 담보물인 해당 철로는 철도 노선 전체가 실현하는 부가가치 원천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이 가치는 담보물을 경매 처분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었다. 오로지 모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만 철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었다. 성공적 회생을 성취하기는 쉽지 않았다. 철도의 가치는 기술 및 법적 규제의 빠른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추정되어야 했다. 많은 종류의 담보부 사채권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그들이 각기 가진 담보물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철도회사의 수익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더욱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회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투자은행 및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연방의회는 파산법을 제정할 권력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 어떤 제도도 제자리에 잡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철도의 제사의 가치가 불확실하였고 또 제정법이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각기 다른 많은 이해관계에 맞서서 변호사들은 형평법상의 강제관리 (Equity Receivership) 제도를 이용하여 철도회사를 회생하였다. 형평법상의 강제관리. 철도회사는 수도 없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거대한 자본이 집적을 이룬 첫 번째 실험이었기 때문에 투자계약서의 많은 조항을 공란으로 놓아두거나 부동산 거래로부터 기계적으로 차용되었다. 그래서 강제관리에 관한 법은 빠져있는 계약 조건을 보충하고 철도회사가 새로운 자본 구조를 필요할 때 발생하는 고유 문제에 대응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11장 절차의 기본적 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어느 철도회사가 합계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십 종류의 담보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들 각각의 담보부사채는 철도회사의 각기 다른 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전체적으로 이 담보부사채들은 철도의 모든 유형자산을 담보로 장악하고 있다. 이 철도는 100만 달러의 채무를 다양한 그룹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다. 이 합계 1억 100만 달러의 채무를 철도회사는 제때 감당할 수 없다. 이때가 되면 담보부 사채권자들은 철도회사를 회생할 때가 왔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호사와 투자은행가를 수집한다. 변호사들은 일반 채권자 한 사람을 설득하여 그가 연방법원에 신청하여 철도회사를 위한 관리인이 선임되도록 한다.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은 예전부터 철도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 즉 사주들이다. 그러는 동안 변호사들과 투자은행가들은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들은 다양한 주주 집단과 채권단의 이익을 각기 대표한다. 그 후 각 담보부 사채권자위원회는 각 사채권자에게 이들이 각기 그 사채를 위원회에 맡기고 그들의 권리를 위원회가 회생 과정에서 전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권유한다. 우리 사례에서는 사채권자의 90%가 그들을 대표하는 각 위원회에 사채권을 위탁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비슷하게 또 다른 한 위원회는 주식이 90%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위원회가 모여 회생위원회, Reorganization Committee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위원회의 대표가 참여하여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생채권자조죠. 우리나라도 지금 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자, 그 다음에 주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죠. 회생위원회는 이제 발행된 모든 종류의 증권에 대해 90%의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나가게 된다. 계획에 의하면 철도회사의 특정 자산을 담보로 한 100불의 청구권을 가진 사채권자로 회생 절차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철도회사의 자산 전체를 담보로 하는 새로운 채권 50불 상당을 받게 된다. 절차에 참가하는 주주들은 이전의 철도회사 주식 전부를 포기하고 또 여기에 추가하여 100만 달러를 신규로 출자하는 것을 대가로 회생된 후 철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취득한다. 회생위원회에 파산된 대표를 통하여 회생에 참여하는 채권자들과 주주들 모두 이 계획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회생위원회는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1000만 달러를 차입해온다. 이 시점이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매 절차를 수행하여 철도회사의 자산 모두를 최고가 응찰인에게 매각한다. 실제로 매각 절차에서는 회생위원회가 유일한 응찰인이다. 회생위원회는 철도회사의 자산 전체에 대하여 1000만 달러를 응찰하여 경락을 받은 후 이와 같이 은행에 빌려온 현금 1000만 달러를 낙찰대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철도회사의 자산 전부를 넘겨받는다. 회생위원회로부터 납입받은 1000만 달러를 위원장은 사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낙찰 가격이 담보부 채권을 전액 변제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생위원회는 담보부 사채의 90%를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위원회가 철도회사의 자산을 사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지급한 100만 달러 중 900만 달러를 위원장은 회생위원회에 돌려준다. 남은 100만 달러를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담보부 사채권자들, 즉 회생위원회 사채권을 넘겨주지 않았던 사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이전의 법인은 이제 텅 빈
조개 껍데기가 되고 주주들은 주의 법률에 따라 그것을 청산한다. 철도회사의 주인이었던 법적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철도회사에 대한 채권 역시 법적으로 무가치해진다. 각기 해당 위원회에 주식을 맡기지 않았던 주주들은 권리를 모두 상실하는 불운을 맞는다. 일반 채권자들도 회생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니 마찬가지의 불운을 겪는다. 이 시점에서 회생위원회는 철도를 구성하는 모든 재산과 위원장으로부터 돌려받은 9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회생위원회는 이제 새 법인을 설립하고 모든 자산을 현물 출자, 자산 인수 등 방법으로 이 법인에 이전한다. 이 새로운 법인은 회생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4,500만 달러의 담보부 사채를 회생에 참여했던 이전의 사채권자들에게 발행하여 준다. 이전의 주주들에게는 그들이 회생계획에서 약속하였던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올 때 새 철도회사의 주식 전부를 발행하여 준다. 이 100만 달러와 위안장으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던 900만 달러를 합하여 1000만 달러를 만들어 회생위원회는 은행으로부터 잠시 빌려왔던 1000만 달러의 채무를 갚는다. 이제 회생위원회는 해산을 한다. 전적으로 법적인 형식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새로운 법인이 생겼고 이 법인에 대해 새로운 지배구조가 생겼고 법인의 자산 및 부채 구조에도 변동이 생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이 정교한 춤판에서 여러 동작의 스텝을 하나로 뭉쳐보면 대부분이 담보부 사채권자들과 주주들이 과거 철도회사에 대해 청구권을 철도회사가 처한 재무적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새로운 청구권으로 그저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 똑같은 관리자와 똑같은 투자자가 있는 똑같은 철도회사지만 투자자들이 가진 청구권은 철도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수요과 균형에 맞도록 조정되었다. 이러한 권리 변경을 일컬어 파산법 11장의 맥락 하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철도회사의 과거의 채무가 면책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식의 면책이라고 할 때는 신선한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의 면책은 단지 기업이 새로운 자본 구조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회사의 회생에 관한 다툼은 법인의 새로운 출발 내지는 기업 활동의 재생이 아니라 다른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첫째는 회생 절차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의 권리의 문제였다. 이 책에서 든 예에서는 담보 사채권자들 중 10%와 일반 채권자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참했던 담보부 사채권자들은 불참했던 담보부 사채권자들은 회생에 가담한 다른 사채권자들이 달러당 50센트를 받을 때 자신들은 달러당 10센트밖에 받지 못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는 네,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